자, 그다음에 그거는 국가기구고 민간 NGO에서 모니터링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오시다라는 겁니다. 아니오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굿잡센터에서 이런 시간을 갖는 강의를 갖는 건 되게 중요한데 이것이 끝이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출발이어야 되고 여기서 여러분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진짜 꼼꼼하고 치밀하게 해야 되는 것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 끝.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된다. 네. 자,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전 강의를 맡게 된 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의학과 조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원래는 유튜브로 하게 돼 있었나? 원래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이 갑자기 코로나가 심해지는 바람에 이렇게 줌으로 뵙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할 내용은 UN CRPD의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인데요. 이거는 이 UNCRPD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설집을 만들어냈었어요. 근데 이제 장애인 당사자 혹은 장애인 당사자 단체 입장에서는 좀 해설집에 나와 있는 그 협약의 그 번역이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적어도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DPI에서 이 해설집을 좀 나름의 다시 좀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고 그 연구의 책임을 제가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책 이름이 장애인 권리협약 날 세우기였었어요. 날 세우나니까 날 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왜 칼날 있잖아요, 칼날. 날을 인제 뾰족하게 한다 그런 의미. 그래서 장애인 권리협약 날 세우기 위해서 이게 주로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하는 의미보다는 좀 어 주요 주제를 좀 보자고 해 가지고 주요 주제를 통해서 본 장애인 권리 협약 이런 식으로 책을 하나 냈었어요. 근데 그중에 한 챕터가 장애인 권리 협약의 모니터링이었었고 그래서 그때 나왔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자, 우선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장애인 권리 협약이 2007 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거의 한 14-15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이 어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력을 발휘하고 있나라고 봤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쵸? 예. 물론 제정 안 됐을 때보다는 훨씬 낫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효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모니터링과 관련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UN CRPD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어 제정만 하면 땡이 아니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잘 안 되고 있으면은 잘하라고 이렇게 누가 옆에서 자꾸 보채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엔 권리 협약이 제정될 때는 우리나라 장애인 단체들이 많은 활약을 해 가지고 몇 개 조항을 집어넣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그만큼 하고 있냐라는 것은 아니오시다라는 거죠. 예.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지금 굿잡에서 이런 어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관해서 시리즈로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은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상당한 이유는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좀 내용이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어느 주제 못지않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관련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금까지 나름의 좀 손을 담그고 발을 담그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해 드리고 뭐 그럴까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어떤 조항이 있는가를 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크게 국내적 이행과 모니터링, 또 그리고 국제적 모니터링, 이게 둘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나눠 볼 수 있는데, 우선 국내적 이행과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이 협약 제 33 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33조 1 항에는 "전담 기구를 지정해라." 그다음에 "조종 기구를 설치해라." 그다음에 2 항에는 "독립 기구에 의한 모니터링을 규정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 기구의 지위, 기능에 관한 원칙을 고려하도록 해라." 그다음에 제3 항에는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해야 된다." 요런 것이 인제 규정이 돼 있다는 거죠. 예, 이게 협약 33 조의 내용입니다. 제목은 국내 이행 감시입니다. 그다음에 국제적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34조 2 항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구성, 그다음에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의무, 그다음에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정보 보고서 심사권, 그다음에 선택의정서에서의 개인 통보 제도, 그다음에 장애인 권리위원회 조사권, 이런 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장애인 권리위원회는요. 위원회는 그 당사국 회의, 당사국 회의랑, 여기서 당사국이라는 것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가입된, 그리고 비준한 그런 그 개별 국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당사국 회의에 비밀 투표로 선출된 12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또 추가 60 개국의 비준 또는 승인 이후에는 6 명이 추가돼서 최대 18 명이 전문가로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 이 장애인 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처음에는 어 원래는 어 이 이익섭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원래 장애인 권리위원회 위원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건강 악화로 돌아가셔 버렸어요.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분이 못하고 어 대타라면 좀 그렇다. 왜냐하면 인제 우리 제 그 프로그램 보니까 김영식 교수님이 강의하러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제가 대타란 말을 쓸 수 없고, 갑자기 인제 인제 모집 이렇게 사람을 구하게 됐고, 그래 가지고 김영식 교수님이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이 됐습니다. 급히 위원이 됐습니다만 아주 위원의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식 교수님이 사임한 다음에 지금은 여성 장애인 당사자이신 김미주 위원님이 지금 위원으로, 장애인 권리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우리나라는 장애인 권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나름의 자랑스러운 그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 선출 시에는 어떤 지역 안배라는 것은 뭐 영남과 호남과의 그런 지역 안배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역 안배, 그다음에 성별, 장애를 고려해서 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김영시 의원님도 사실은 그 장애인이시죠. 절단 장애인이시고, 그래서 의수를 착용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김미지 의원님도 휠체어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이시고 그렇습니다. 위원은 4년 임기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제 권리협약의 제 34 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사국 보고입니다. 당사국 보고. 그래서 당사국은 협약이 발효된 후에 2년 내에 협약 의무의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이후 최소한 4 년마다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요청할 때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차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제출하고 나서 2차 보내고 또 3차 보내야 되는데,
이게 심사가 딜레이 되는 바람에 1 차는 보고하고 심사를 받았는데 2 차, 3 차는 한꺼번에 병합을 해 갖고 2 차, 3 차를 짬뽕해 갖고서 지금 제출한 상태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게 인제 35조 당사국에 의한 보고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하면은 그 장애인권위원회는 뭘 하냐면은 당사국의 정보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래서 적절한 제안 및 일반 권고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계 당사국에 보내죠. 그리고 만약에 위원회에서 생각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은 여러 가지 기술적 자문이나 뭐 어떤 지원 요청이 담긴 당사국 보고서를, 만약 당사국이 "이런 기술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당사국 보고서에 만약에 썼으면은 그 내용을 유엔 전문 기구나 기금 혹은 프로그램, 그다음에 기타 권한 있는 기구에 그걸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이런 당사국을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소견이나 권고도 함께 전달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인제 제 36 조의 보고서의 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 협약의 내용 조문은 읽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33 조부터 쭉 그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의 내용이고요. 어 여러분 지금 배우셨겠지만 장애인 권리 협약 일반적인 얼개에 대해서는 배우셨겠지만 장애인 권리 협약이 크게 협약 부분하고 선택 의정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선택 의정서는, 그러니까 앞에 협약은 비준을 했는데 뒤에 선택 의정서는 아직도 비준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개인 통보 제도 때문에 그래요. 예. 따라서 역으로 얘기하자면요. 어 개인 통보 제도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꺼림칙한 그런 어 규정이란 거죠. 다시 말해서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개인 통보 제도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개인 통보 제도는 우리가 지금 비준하고 있지 않은 선택 의정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당사국이 장애인 권리 협약의 규정을 위반해서 만약에 장애인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개인도 되고 어떤 집단도 가능하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통보를 하는 거예요, 개인 통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개인과 집단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막바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라 그걸 개인 통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애인 권리협 위원회에서 그걸 접수하고 그걸 심리하는 거죠. 예. 근데 이 통보를 심리하기 위해서는 어 조건이 3 가지가 있어요. 조건이. 하나는 뭐냐면은 이 통보가 익명이 아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장애인 권리 협약 위원회 얘기할 때 실명으로 그 피해 입었다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 절차를 완료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내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지금 어 '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했을 때 막바로 유엔으로 내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국내 구제 절차를 다 거쳐야 돼. 근데 국내 구제 절차를 거쳐도 별로 구제가 되지 않았을 때 인제 그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두 번째 조건이고, 어 요런 조건들이 그 갖춰져야 돼요. 예. 어 제가 아까 본문을 안 읽었습니다. 요거는 쪼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좀 읽어 볼게요. 그 선택의 정서 2 조인데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보가 수립 불가하다고 간주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요런 때는 그 개인의 주장을 혹은 집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첫 번째가
통보가 익명이면 안 된다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 통보가 이러한 통보 제출권을 남용하거나 협약의 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예. 이거 너무 쓸데없이 그냥 계속 그냥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보내도 그거 별로 안 좋다는 거지.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사항이 위원회에 의해서 이미 검토되었거나 또는 다른 국제적 조사 절차나 해결 절차에서 검토되었거나 검토되고 있는 경우. 그래서 같은 사항이 이미 위원회에서 검토되었다든지 아니면 현재 검토되고 있다든지 하면은 다른 제3 자의 검토 요청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 구제책을 다 쓰지 않았을 경우, 예, 이것은 그 구 구제책의 적용이 부당하게 미루어지거나 효과적인 구제에 이를 것 같지 않은 경우의 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 국내 구제책을 다 써야 되는데, 이게 국내 구제책이 이게 다 거치지 않으면은 어 인제 유엔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입장에서는 자꾸 이거를 질질 끄는 거라. 질질 끌어야 유엔에 못 보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 이 주장이 명백한 근거가 없거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도 수리할 수가 없고, 또 통보의 주체가 되는 사실들이 현 의정서의 발효일 후까지 계속되지 않는 한 그들 사실이 관계 당사국에 의해서 현 의정서의 발효 이전에 발생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아 주장할 수 없다는 건데, 이거는 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을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그 통보를 수리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개인의 주장이 이 통보가 수리가 됐으면은, 자, 위원회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협약상의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서 심각하게 혹은 조직적으로 침해됐다고 만약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 할 때는 이 권리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를 조사할 권한이 있어요. 예. 또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은, 당사국이 동의한다면은 그 당사국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위원회가 조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사를 했더니 조사 결과 어 인제 위원회에서 뭐 논평을 하거나 권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사국은 고 권고를 받은 지 6 개월 이내에 해당 건에 대해서 그 당사국의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인제 이 사실은 유엔의 여러 가지 조약들이나 협약이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비준할 수도 있고 비준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선택 의정서를 비준 안 했다 그랬잖아요. 또 비준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특별한 조항을 유보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게 해서 어 협약이든 선택 의정서든 비준시켰다 하더라도 "요 조항은 우리나라 안 받아들일래." 요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해서 그 당사국이 이 선택 의정서 서명 비준할 때 그 "권한을 불인정한다."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회피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그 이 위원회 조사권을 회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택의 전서 장치를 몽땅 비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이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국내 모니터링과 국제적 모니터링에 관한 조항입니다. 자, 요 조항 갖고서 인제 오늘 12 시까지 강의를 인제 할 생각입니다. 중간에 한 10 분쯤 쉴게요. 예.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관상을 보니까 별로 강의를 재밌게 할 관상이 아니지, 그치? 예. 그래서 졸릴 수도 있어요. 예. 어 졸리면은요 어 그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주무세요, 그냥. 그래서 깼다 졸았다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카메라 완전히 꺼 놓으면은 지금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제가 이게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카메라는 켜고 좀 주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딱딱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 그 이 모니터링과 관련된 이 조항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그 쟁점이 있었는가와 관련해서 뭐 제가 프로그램 보니까 이 장애인 권리 협약 들어올 때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김영식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미 했는지 아니 앞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조항에 대해서 그 배경을 설명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일단 이 모니터링과 관련돼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쪼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쟁점은요. 어 이게 원래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을 볼 때는요. 실체적 조항이라는 게 있고 절차적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실체적 조항은 인제 협약 같으면 장애인의 인권에 관해서 규정한 것이고 절차적 조항이라는 것은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와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모니터링은 실체적 조항이라기보다는 절차적 조항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러다 보니 이 권리 협약이 논의될 때 어 별로 본격적으로 이 모니터링에 대해서 논의가 잘 안 됐었어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다만 이 논의 과정을 통해서 협약과 관련해서 어떤 국제적 차원의 모니터링하고 함께 국내적 차원의 모니터링에 관한 조항이 필요하겠다. 이런 일반적인 합의가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여러분이 일단 짐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국내적 모니터링과 국제적 모니터링을 나누어서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국내적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어떤 쟁점이 있었는가 할 때 두 가지 쟁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국내적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위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그리고 국내적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 당사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게 두 가지가 크게 쟁점이었던 거죠. 근데 어 이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당사국들이 태도가 좀 나뉘어졌었어요. 그래서 인제 아프리카 지역의 저개발 국가를 포함한 상당수 들은 국가 수준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 설치 혹은 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이란 게 유엔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유엔 회원국에서는 선진국도 있고 개발도상국도 있고 각국의 이해가 충돌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여러분 각 강사님들을 대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약간 장애인 권리 협약의 조항 중에서는 약간 좀 애매한 혹은 약간 좀 짬뽕인 듯한 느낌의 그런 조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어느 저개발국이든 선진국이든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니터링에서도 저개발 국가에서는 일단 어떤 독립적인 어떤 메커니즘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설치하는 거 반대, 장애인 당사자들 참여하는 거 반대 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독립적인 기구란 문구를 삭제하자 혹은 수정하자 이렇게 얘기했었고 장애인 당사국의 참여를 규정한 어떤 장애인과 그 대표 조직이란 문구를 국가 장애인 조직의 대표 이렇게 해 버린 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게 그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장애인과 그 대표 조직이라 하면은 장애인 당사자하고 그 장애인 당사자들이 만든 조직이니까 그쵸? 당연히 그 안에 장애인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국가 장애인 조직의 대표하면은 국가 장애인 조직이라고 해서 꼭 장애인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은 그 조직의 대표라면은 어쩌면 비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예. 이것이 좀 다른 의미인데 어쨌든 저개발계국 저개발 국가들에서는 "국가 장애인 조직의 대표 그냥으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했었고, 거기에 반해서 이미 국가 인권 이 기구가 설치된 나라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강력히 주력한 IDC라는 국제 기구가 있어요. 이게 국제 장애인 단체 대표자 회의인데, 요런 곳에서는 이런 저개발국의 그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제출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양쪽 중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느냐? 이건 말하나 마나죠. 왜냐하면은 우리 인류 역사의 어떤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강력한 주범이 바로 국가 권력이에요. 국가 권력이 개개인 또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했었다고 하면은 어 그 근데 그 협약의 의무의 주체인 당사국 정부에게 그 모니터링 역할까지 부여하면은요, 그러니까 선수도 또 심판까지 다 똑같은 사람이 한다는 얘기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 협약의 실효적인 국내 이행을 담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서두에 얘기했던 "우리 왜 장애인 권리협약이 지금 비실비실대고 있냐."와 관련된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얘기하겠고, 어쨌든 이런 문제의식을 기초로 해서 이 협약의 국내적 이행의 모니터링 관련해서 국내 모니터링 기구에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완전하게 참여되고 포함돼야 된다라는 규정이 포함되게 되었다. 결국 인제 선진국들 혹은 IDC의 입장이 관철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은 잘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제적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어떤 쟁점이 있었냐면은 국제적 모니터링은 이 그 장애인 권리 협약을 만들기 위한 특별위원회 제8 차 회의 2006 년부터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장애인 권리를 규정하는 실체적 조항이 아니라 어떤 이 절차적 어떤 규범이라는 특성상 어떤 관련 제도의 채택 여부를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논의가. 그래서 주요 쟁점은 인권 조약에서 채택하는 모니터링 기구와 제도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런 거였었어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IDC를 포함한 장애인 당사자 단체 입장에서는 어 또 이 모니터링 기구와 제도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참여를 보장해라, 요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였었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쟁점은 이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기구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되느냐와 관련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유럽 연합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은 다른 인권 조약의 모니터링 기구와 이게 자칫하면은 기능이 중복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당사국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부담이 있다. 또 유엔의 재정 문제 등이 있다라고 하면서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하는 걸 반대했어요. 여러분, 아까 그 국내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선진국들이 괜찮은 주장을 했었는데, 이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그렇다 치고 유럽 연합 EU라든지 미국까지도 이런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하는 걸 의외로 반대했다는 거지. 예.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런 기구 있거든. 또 만들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어떤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의 인권기구를 활용하자. 그다음에 아니면 유엔 차원에서 전개되는 인권기구를 통합하자. 어 그래서 "그런 어떤 작업을 한 다음에 좀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했었던 거죠. 거기에 반해서 또 반대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중남미, 여기서는 의외로 반대로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가 필요하다." 아까 그러니까 국제적 모니터링에 관련해서는 아까 저개발국과 선진국이 완전히 입장이 반대가 되었던 거죠. 자, 거기에 반해서 엠네스티 같은 어떤 인권 기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저개발 국가들의 주장, 다시 말해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데 주장을 지지했었죠. 또 IDC 역시도 이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가 없으면 이빨 빠진 호랑이다."라고 해서 주장을 했었고, 그러면은 어 우리 생각할 때 과연 어떤 것이 옳으냐. 만약에 기존의 인권 협약이, 뭐 장애인 권리 협약 말고도 인권 협약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아동 권리 협약이라든지 많이 있었어요. 그런 협약이 만약에 장애인 인권 보호에 충분했었다면은 기존의 협약들이 별도의 장애인 인권 협약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마찬가지로 기존의 인권 협약의 모니터링 기구가 만약에 이 장애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 인권 보장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면은 또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사실은 그 역할이 미흡했다는 거죠. 예. 뭐 어 두 가지 이유로, 하나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하나는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를 잘 못하고. 예. 어 그렇다고 본다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결론은 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행스럽게도 그 장애인 권리 협약이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서 강력한 협약이 되고자 한다면은 이 국제적 모니터링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명문화되는 그런 어떤 그 참으로 다행스러운 그런 결론이 이르렀던 거죠. 자, 두 번째 쟁점 뭐였냐면은, 자, 장애인 당사자가 그 협약 기구, 다시 말해서 그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참여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참여를 보장하느냐의 문제. 일부 정부는 위원회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면 된다. 딱히 뭐 장애인이 꼭 필요할 어 꼭 참여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비해서 어 장애인 당사자들은 어 장애인 당사자 대표 는 참여하는 것은 그건 당근이고 당연하고, 성별 균형도 맞춰야 되고 지역적 안배도 되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IDC가 상당히 그 장애인 권리 협약이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장애인과 다양한 장애의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규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장애인 당사자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장애인 인권에 관해서는 장애인 스스로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권리협약은 이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기초하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장애인 당사자가 인권 협약의 모니터링 기구에 참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어 그런데, 아쉽게도 협약에서는 장애인 권리위원회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규정한 건 마무리됐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전문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흔히는 비장애인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인제 장애인 당사자한테는 전문가 아니래도 "장애인이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인제 결국은 그걸 절충해 가지고 장애인 당사자인데 전문가인 사람, 그러니까 전문가인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절충안이죠. 고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어 아까 국내적 모니터링이든 국제적 모니터링 기구는 결국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찰이 됐는데, 요 이 권리 기구의 장애인 당사자 참여 부분은 약간은 쪼끔 후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은 정부 보고서와 아까 얘기했던 개인 통보 등
요걸 규정할 것이냐, 규정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냐에 문제였었어요. 예. 그 다수의 정부 대표들은요, 보고서 제출하는 거 무지가 부담스럽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 그 보고서 제출을 좀 간소화하자, 혹은 좀 유연성을 좀 제공하자, 이렇게 어 얘기한 측면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측에서는 "아이 이 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딱 정해야 된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좀 빡세게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어요. 어 개인 통보에 관해서는요, 이걸 개인 통보제를 둘지 말지를 인제 논란이 있었어요.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만약에 포함시킨다면은 요거는 선택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 관해서는 좀 정부 대표들 간에 합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정부 보고서에 대해서는 최초 보고서를 협약 비준한 이후에 2년 내에 어그 그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또 두 번째부터는 4 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요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통보제도 위원회 조사권, 이것은 선택의정서에, 선택의정서에 본 협약이 아니고 선택의정서에 규정하는 걸로 요렇게 규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아 모니터링과 관련된 장애인 권리 협약의 규정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 규정들이 만들어진 어 배경,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 얼핏 보기에는 한 분도 주무시는 분은 없는데, 그 이게 고수들은요, 눈 뜨고도 자거든. 진짜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듣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빈몽사몽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한 10 분만 하고 쉴게요. 그러니까 쪼금만 힘을 내서 하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아까 제가 장애인 어 권리회복과 관련해서 좀 직간접적으로 좀 관여를 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장애인 권리협약이 제정될 당시에는 뭐 제가 관여한 바는 없고요. 그 이후에 장애인 권리협약과 관련된 어 그 국내의 어떤 활동에는 제가 좀 참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제회의도 2번 참여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엔 에스카프 회의라는 게 있어요. 유엔 에스카프 회의.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유엔 에스카프 회의가 태국 방콕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인제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재작년에, 재작년에 이게 유엔 이 협약을, 장애인 권리 협약을 가입한 당사국들은요, 매년 유엔에 가 가지고 우리가 이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지난 1 년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재작년에 그 회의에 참여하고자 어 뉴욕에 있는 유엔에 갔었어요. 유엔에 갔었고 정부 대표단으로 갔었고, 그런데 그 뭡니까 어 아까 했던 것처럼 모든 국가들은 1년 동안 이 장애인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는 거를 무조건 다 얘기를 하게 돼 있어. 어 한 3-4분 동안에.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은요, 거의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장애에 대한 지상 낙원인 것 같아. 다 잘했다고 그래. 심지어는 북한도 잘했다고 그래요. 아무 쓸데없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어 어떤 또 과정이 있었냐면은,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패널 디스커션을 합니다. 패널 디스커션을. 이거는
2시간 동안 하니까 꽤 심층적인 논의였어요. 그 당시에 인제 4 개의 주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주제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애인 건강권에 관해서 패널로 참여해 가지고 발표도 하고 토론도 했었어요, 유엔에 가 가지고. 예.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로선 최초였어요. 어 그 이후로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유엔 당사국회에서 패널로 참여했던 건 제가 유일합니다. 지금 제가 유일해서 그때 발표하고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따가 여러분이 졸지 않고 있으면은 제가 고때 어 그 어 찍은 사진, 카톡 사진을 좀 여러분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비스 차원에서. 자, 잠깐 인제 여러분 졸까 봐 딴 얘기를 좀 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인제 우리가 뭘 보냐면은 아까 장애인 권리 협약의 규정 보고 그 규정이 인제 만들어질 때 쟁점을 봤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 이 모니터링과 관련된 우리가 좀 관련 이론을 좀 한번 보자는 거죠. 이론 혹은 개념을 보자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장애를 둘러싼 문제와 장애인의 인권이 얼마나 특수하냐, 따라서 모니터는 어때야 해야 되냐는 건데, 우선 이 장애를 둘러싼 문제와 장애인 인권이 얼마나 특수하냐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특수하지 않으면은 사실 장애인 권리 협약 자체도 필요가 없는 거고, 장애인의 권리 협약이 적절히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어 역사적으로 볼 때 장애에 대한 어떤 인식과 정책은 몇 차례 시각과 방향이 전환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81 년에 국제 장애인의 해가 선포가 됐었어요. 이것은 사실은 인류가 공동으로 장애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천명한 최초의 시발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 년대 혹은 90 년대 국제사회 움직임은 장애 문제를 그냥 시혜나 혹은 동정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어 근데 인제 국제 장애인의 해가 선포됨으로써 약간 좀 그런 걸 벗어난 측면이 있었다 라고는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이 시혜나 동정의 차원을 벗어났다고 해서 과연 이 선언이 인권의 차원까지 도착했느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다는 거죠. 아니고 그냥 그 복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아가는 어떤 우회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이후에 유엔 장애인 10 년, 그다음에 장애에 대한 세계 행동 계획, 요런 거 마련된 것은 장애인의 권리 협약을 위한 장애인 권리 회복을 위한 상당히 진일보된 것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이 행동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어 장애 발생의 예방을 통한 개인적 비극의 최소화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을 기존 사회 질서에 적응시키기 위한 재활, 이런 측면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자, 우선 제가 아까 유엔 에스캅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여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며칠간 회의를 하는데 맨 마지막 날 이러더라고요. 의장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디스커션 됐던 모든 규정을 다 읽어. 문단별로.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문단에 다 번호가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 50 번째 문단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과. 이런 식이 했다는 거죠. 근데 쭉 나오다가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은 장애를 예방한다는 말이 딱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장애를 예방한다는 말을 저는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왜냐면은요. 어 제가 인제 모니터링 관련한 쪼금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장애를 예방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 일단 우리가 무엇을 예방한다고 할 때는 예방해야 될 그 당사 대상은 부정적인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것을 예방한다고 합니까?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성입니다. 남성이고 대학 교수고 뭐 크리스찬이고 이런데 제가 남성인 걸 극복해야 됩니까? 혹은 예방해야 됩니까? 혹은 제가 대학 교수인데 이거를 되는 걸 예방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왜 장애는 예방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 예방이라고 했을 때 벌써 이 장애는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하려면은 그 제가 정부 대표단에 속해 있었지만 단장은 아니어 가지고 단장의 허락을 받았어야 됐었어요. 예. 그 당시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아 단장 그 당시에 인제 장애인 보건복지부 과장이었었어요. 장애인 당사자였었고 그 과장님이 그 단장했었는데 제가 "요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다 했더니 그 과장님 말씀이 어 "이건 상당히 좀 논쟁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말하지 말래 나보고." 속 터지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나를 왜 거기다 집어넣나 싶더라고. 예. 지금 그 과장님은 그 이후에 유엔 에스캅에서 활동하시고 지금 모 장애인 단체에 에 있습니다. 예.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 답답했는데 그 발언권이 안 주어졌으니까 단장이 얘기하지 말라니까 얘기 못 하지. 고런 상황 하에서 고 찰나의 순간에 그 일본 대표단에 나카니시 쇼지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어 일본의 자립생활을 퍼뜨리는 대표적인 리더였었죠. 우리나라의 IL 운동을 퍼뜨린 사람이기도 하고 일본 IL 운동의 아버지 같은 분이죠. 그분이 발언을 한 거예요. "이 장애 예방이란 말은 틀렸다. 더 정확한 말은 손상 예방이다. 손상을 예방하는 걸 몰라도 장애를 예방하는 건 틀렸다. 증하고 싶으면은 장애 발생의 예방이란 말을 써라." 예 장애 원인의 예방. 원인의 예방이란 말을 써라. 장애 발생의 원인의 예방.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장애 발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장애 예방이란 말이 장애 발생 원인의 예방이란 말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장애 예방이란 말 보면은 그게 그때가 항상 떠오르곤 합니다. 네. 고게 하나가 떠오르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 재활원에 가면요. 장애 예방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인제 이게 이 장애 예방 교육을 좀 전문화하기 위한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겠다고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게 인제 이게 18 대인가 19대 때 국회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제 장애인 당사자인 정화원 의원이란 분 정화원 의원이 아니다. 갑자기 그 의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분 당 장애인 척수장애인 국회의원이었었는데 그분 보좌관을 제가 잘 알았었거든. 그리고 그분이 제가 평소에 "장애 예방이란 말은 틀렸다."라고 얘기한 걸 들어 가지고 그분이 이런 인제 장애 예방 기구가 이제 국립재활원에 만들어지지 않은 법안이 올라왔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제가 얘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해서 저한테 요청을 해 왔었어요. 그럼 국회에서 어떤 그 법안이 제출되면은요. 그 상임위원회 내에 전문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 여러분 사실은
법안이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 같죠? 그쵸? 표면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요, 상임위원회 안에 전문위원회가 있고 이 사람들은 법안을 검토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노." 하면은요, 대개는 그 법안이 통과 안 됩니다. 아무리 국회에 뭐라고 해도 통과 안 돼. 근데 그 전문위원회 보고서에 인제 그걸 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그런 논지를 갖고서 "손상 예방이란 말이 맞지 장애 발생 예방이란 말은 틀렸다."라고 제가 글을 써서 했고, 나중에 그 보좌관이 전문위원회 보고서를 저한테 보내 줬어요. 거기 보니까 대구대학교 조원이라는 사람이 이 "장애 예방이란 말은 틀렸다고 하더라."라는 것이 그 보고서에 포함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장애 발생을 막는 예방하는 장애 예방하는 그런 기구를 교육하는 기구를 하는 그 법안은 통과가 좌절됐었어요. 예.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장애 발생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그 유엔 에스카프 회의하고 우리나라에서 장애 예방 교육을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고 했던 그런 법안이 제출된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재활, 재활도요. 여러분 재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혹시 재활과 관련된 학과를 나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가능한 한 잔존 능력, 잔존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재활의 목표거든요. 그리고 그 목표는 뭐냐면은 장애인을 비장애인처럼 만드는 거예요. 누구의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의 노력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뭐 그 우리들의 목표가 왜 비장애인처럼 되는 것이어야 되냐는 거지. 둘째는 그 목표가 그렇다 하더라도 왜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왜 우리만 노력해야 되냐는 거죠. 뭐 재활 운동이 됐든 뭘 운동을 뭘 통해서든. 이건 마치 이 비장애인 중심의 기존의 사회 질서에 적응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무지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애 예방이라든지 어떤 재활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세계 행동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런 어떤 문제에 비추어 볼 때 복지에서 권리로라는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규정한 장애인 권리협약이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장애인의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을 거부하고 배제하는 사회의 문제로 보고, 따라서 이 사회 구조가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장애인의 완전한 인권과 자유가 향유해야 된다. 이런 시각의 전환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장애 문제를 개인이 아닌 환경에서 찾는다는 것은 주체의 전환의 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애 문제를 장애인 개인의 문제를 보는 지금까지 패러다임에서 상당 부분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정의와 문제의 진단, 그리고 그 해결책을 당사자가 아닌 정책 담당자나 전문가나 아 복지 공급자가 제시해 왔었고, 그 과정에선 장애인은 여전히 복지의 소비자가 아니라 환자, 기껏해 클라이언트, 또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문제의 원인이 개인이 아니라 그것이 정신력이든 신체력이든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 환경이 있다. 거기서 찾아야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사회가 변화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장애인의 완전한 인권과 자유가 향유되도록 보장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장애인 권리 협약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는 더 이상 대상이나 객체가 아니고 주체이고, 장애인 둘러싼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그 진정을 평가하는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장애의 문제가 사회에 있다. 장애는 인권의 주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패러다임에 기초할 때 인권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만 얘기하고 싶게요. 첫 번째는 장애인 인권의 내용의 독자성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인권 조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인권이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쟁점이 되어야 됐다는 것은 이 그 이 장애인의 인권의 내용이 특수하다는 거죠.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또 그리고 그 특수한 상황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지 않으면 장애인의 인권의 보장은 말짱 헛거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장애인의 인권 자체가 어떤 접근성이나 어떤 자립이나 사회통합 같은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야 돼요. 접근성 같은 건 사실은 어떤 사회적 소수자에게도 없는 그런 조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흑인이나 아동이 물은 접근성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쵸? 근데 장애인은 접근성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내용의 특수성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권의 관점의 당사자성입니다. 당사자성. 계속 얘기했지만 장애인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선에서 장애인 당사자 눈으로 어 사회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의 눈인 거 아니고 이 차별과 억압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의 눈으로 이 사회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럴 때에만 장애인의 인권의 실태와 인권 보장 방안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문제와 인권의 영역에서의 전문가는 바로 장애인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사회가 아니라 장애 자체를 문제로 보는 시각이 오히려 지금까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해 왔었고 그 보장을 저해해 왔다라는 어떤 문제 의식이죠. 예. 그래서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고 문제의 진단과 평가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이 장애인 인권의 보장이 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인 방안인 과 동시에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권의 내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당사자성 이런 것이 바로 장애인 인권의 두 번째 특수성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영역의 총체성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인권을 단순히 복지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한다고 한다면은 또 다르게 문제 소조를 장애가 아닌 환경에서 보호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장애인의 인권의 회복과 보장이 요구되는 범위는 굉장히 넓다는 거죠.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전 영역에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장애 문제와 또 장애인 인권의 특수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재작년에 유엔에서 당사국 회의 때 패널 디스커션에 참여했을 때 모습 잠깐만 보여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그쵸? 예. 요게 그때 이거는 그냥 앉아 있는 모습이네. 예 그렇고 이게 그때 패널로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인제 얘기하면은 이렇게 왼쪽 상단에 이렇게 수어하고 자막이 같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 자막이 나오는 거고요.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좌정했으니 그때 헝가리 대사인가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는 거고 이게 인제 당사국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인제 인사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념사진 찍은 거고요. 예 이건 이제 유엔 빌딩 앞에서 당시 같이 갔던 이제 보건복지 신용호 과장하고 같이 지금도 인제 보건복지 과장으로 계시죠? 하고 기념사진 찍었던 거고요. 이상입니다. 네.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보여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UNCRPD의 모니터링과 관련된 이론 혹은 개념을 보고 있는데 먼저 장애 문제와 장애 인권의 특수성에 대해서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이론 혹은 개념 하에서 이 장애인 권리 회복이 어떤 의미가 모니터링이 어떤 의미가 있냐 어 했을 때 이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장애인 인권 상황의 진단 또 협약 이행의 진전에 대한 점검 요건 물론이고 정책 결정의 원리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또 보다 효과적인 이행 방안을 개발하고 또 각 당사국의 국내적 모니터링에 대한 지원에 이르기까지 어떤 폭넓은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정보 보고서를 검토하고 개인 통보 절차라든지 조사 절차를 통해서 그
당사국이 어떤 그 장애인 인권 상황과 협약의 이행에 대한 어떤 심층 조사도 수행될 수 있고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모니터링의 목적과 역할은 복지에서 권리로입니다. 복지에서 권리로의 전환이라는 어떤 협약의 이념에 근거해서 전 세계적인 장애인 인권의 보장의 노력의 기본 원칙, 방향을 제시했다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이 장애인 권리 협약의 각 당사국의 이행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의 인권이나 자유가 완전히 향유되는 데 과연 이 협약이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는 바로 어떤 국제적 혹은 국내적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어떻게 운영되느냐, 또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이 모니터링 구조와 체계, 활동이 아까 얘기한 장애 문제와 장애 인권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속에서 과연 전개되느냐라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장애 문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니터링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그쵸? 어 그래서 그러자면은 국제인권 모니터링 기구나 국제인권기구와 구별되는 장애인 권리 협약 모니터링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모니터링의 구조와 체계 구성, 운영 활동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주도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장애인 인권 영위와 총체성에 기초해서 포괄적 이행 및 조정, 모니터링 체계가 구성돼야 된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의 국내법적 수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 이 당사국이 권리 협약을 서명하고 비준하면은 그 협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협약 이걸 모니터링 하려면은 먼저 비준 당사국 정부가 그 갖는 어떤 협약사 의무가 무엇인지, 또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야만 그 당사국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하는 게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마이크 좀 잠깐 꺼 주시고요. 동시에 비준에 의한 이 협약의 국내법적 수용의 의미를 또 명확히 해야 이 법칙에 내에서 각국 정부에게 협약 이행을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당사국이 어떠한 의무를 갖는가를 좀 먼저 봅시다.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은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장애인의 권리하거나 선언과 달리 옛날 거는 선언이었어요, 선언. 근데 이거는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이에요, 국제법. 예. 국제법이기 때문에 비준한 당사국은 이 실질적 이행을 위한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의무는 무엇이냐 했을 때 아까 했던 뭐 정보 보고서 제출과 어떤 모니터링과 관련된 어떤 절차적인 건 혹은 제도적인 사항을 준수해야 될 의무도 있고, 협약에 규정된 장애인 인권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실체적 의무도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인권을 준수해야 될, 신장해야 될 실체적 의무와 그 인권이 그 신장되기 위한 어떤 절차를 준수해야 될 절차적 의무, 이 두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르게 나눠 보자면은요, 그 의무는 즉각적인 이행 의무와 점진적 실현 의무로 나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아까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 이것이 실체적인 것이냐 절차적인 것이냐라고 얘기했고, 그 모니터링은 주로 다분히 절차적인 것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실체적 이행, 아니 실체적 조항도 이거를 당장 이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행해야 될 것이냐 구분해야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예. 이걸 구분해야만 이게 우리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당사자로 단체로서 국가한테 이거를 이행할 때 당장 하라라 혹은 점진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자, 크게 어떤 국제 조약이든 간에 흔히 자유권과 어 사회권,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권은. 예.
요즘은 뭐 제3세대 인권에서 환경권까지 얘기하긴 합니다만, 일단 1세대 인권은 자유권입니다. 자유권 측면이란 건 뭐냐면 장애인의 어떤 자유나 권리가 침해되는 것, 혹은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금지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생존권이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 요런 거는요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 인권 침해나 차별을 금지하는 이런 의무는 천천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즉시 이행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반해서 어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막대한 자원이 들어가고 재정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점진적으로 실현하라고 얘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고, 점진적으로 하려면 차차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된 것 때문에 좀 실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 걸고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점진적으로 하되 각 당사국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가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끌어서 쓰면서 천천히 하라는 거지, 그 자원을 안 쓰면서 천천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진적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 쓸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국가 의무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해야 되고 무엇을 모니터링할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그 생명권이나 신체의 자유나 안전에 대한 권리, 혹은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그다음에 정치 참여, 투표권 보장, 차별 금지, 요런 이렇게 자유권에 해당되는 부분은 즉각적 실현을 요구해야 됩니다. 어 그 반면에 사회권과 관련된 것은 점진적으로 실현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당사국의 어떤 고의적인 불이행이라든지 의무 회피라든지 이런 걸 용인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완전한 목표 달성은 점진적으로 하더라도 각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목표가 점진적으로 달성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장애인과 관련된 세미나를 하면은 정보 관계자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꼭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얘기 꼭 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또 예산이 없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또 깨갱하고서 할 말 없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요, 국가 예산이 없어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것은 그건 위법이에요, 위법. 공무원이 적어도 장애인들 앞에서 "예산이 없어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정가의 보도처럼 그런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또 우리가 또 그걸 넘어가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하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실현하라는 겁니다. 자, 인제 요런 것들이 그 협약 비준을 한 당사국의 의무고요. 자, 어쨌든 그 협약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에 당사국에게 협약 의무를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국제적 차원에서는 모니터링 기구로서 장애인 권리위원회 구성, 활동, 이것을 각 당사국이 어떻게 보장하는가냐의 문제고, 근데 문제는 이 협약이라는 거 하는 것이, 그걸 국제법적으로 갖는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당사국이 협약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예요. 이건 어차피 유엔의 권리 협약들의 한계예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권리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하는 제안이나 권고를 통해서 어떤 국제사회의 여론, 외교적인 압력은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 우리가 장애인 권리 협약을 우리나라가 위반한다고 해서 유엔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수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아까 했던 것처럼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켜 갖고 우리나라로 하여금 창피하게 만드는 거지. 예. 아니면은 외교적으로 압력을 넣게 한다는 거지.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어 제가 유엔에서 아까 당사국 회의 패널 디스커션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외교부에서 저를 보냈을 때는요. 우리나라에서 잘 좀 얘기해 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기를 원했을 거라. 아마 그러니까 제 비행기값 여비 다 대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그 뭐 우리나라가 이런 제도를 쓰고 있다는 것도 얘기했죠. 그렇지만 제 주안점은 장애인의 건강권 관련해서 어 우리나라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를 주로 했지. 그러니까 아마 외교부나 보건복지 입장에서는 제가 별로 탐탁지 않았을 거라. 예.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 의장이 얘기할 때 한국 그다음에 필리핀도 나왔었고 이 "장애인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좀 노력해라." 이렇게 멘트를 날렸었거든. 그러니까 좀 창피한 얘기지.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가 학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봤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한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당사국이 비준을 하면은 그걸 수용하면은 어쨌든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해서 국제법 존중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협약이 국내 협약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뭐 장애인 복지법이나 장애인 차별 금지법 같은 레벨은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효력을 갖는다고 해서 막바로 국내에 적용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문제는. 예. 왜냐하면 이 협약이 에그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은 무슨 권리가 있다." 요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당사국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 다시 말해서 "당사국은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놔 버린 거라. 전부 다 당사국은 어떠고 어쩌고 이렇게 써 놨어요. 그래서 따라서 국내법 규정이 없으면 이 협약상의 조항을 근거로 과연 법원의 권리 보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서 좀 어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죠. 예. 여지가. 심지어 우리나라 헌법마저도 좀 어려운 얘기를 좀 삼천포로 빠지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 헌법 규정이 과연 어 구체적인 권리냐 아니면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적 선언이냐라고 했을 때 논란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권리로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수설은 뭐냐면은 그 헌법 규정과만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헌법 규정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개별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헌법의 권리를 바라보는 다수설이에요. 그렇다면은 심지어 그렇다면 헌법도 그렇다면은 장애인 권리협약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권 규약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법에서는 헌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이게 헌법으로서는 이 국내법과 같은 레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헌법 학자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는
국내법보다는 쪼끔 높고 헌법보다는 좀 낮다 그래서 '헌법과 국내법 사이에 존재한다. 국제 협약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따라서 뭐 헌법과 마찬가지로 재판 규범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그런 어떤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권리협약이 직접 국내에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헌법 해석의 원리로 적용을 해 가지고 헌법 소송 제도를 통해서 어떤 협약상의 의무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법률이 헌법 위반했다 위헌 심판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협약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내법 개정 폐지하라는 효과를 달성하거나 혹은 이 그 협약의 권리를 어 보장하기 위한 어떤 입법을 하지 않았다는 소송,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입법 부작위 위헌 소송이라고 그래요. 요런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아니면은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당사국이 좀 게을리하고 있다 했을 때 입법을 강제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요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국내법이 있지 않으면은 말짱 헛거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헌법에 준해서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 갈린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다수설은요, 하위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능청맞게 우리가 그 속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애인 권리 협약 갖고서 뭘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진보적으로. 예, 그런 의미입니다. 자, 국내적 이행과 관련해서는요, 아까 했던 것처럼 33 조의 당사국 내 이행과 모니터링에 관한 그런 규정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1 항에서는 전담 창구를 지명하고 다양한 부문과 수준에서 조정 기구를 마련해라. 2 항에서는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감독하기 위한 독립 기구를 설치해라. 그리고 국가 인권 기구의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전담 창구. 그래서 이 협약에서는 당사국 내에서 이 권리 보장을 지원, 조정,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기구를 둬라. 전담 창구는 꼭 하나야 된다는 의미 아니에요. 하나 또는 그 이상이에요. 두 개 둬도 돼요. 예. 그쵸? 그리고 또 이 정부 내 조정 기구를 규정해서 협약 이행을 통한 장애인 권리 보장에 관한 다양한 부문의 수준의 통합을 하도록 노력해라. 요런 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 항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독립기구에 의한 모니터링을 규정하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국가 인권기구의 지휘에 관한 원칙도 고려해서 독립기구 설립에 있어서 인권 보호를 위한 권한과 구성의 독립성 혹은 다원성을 보장해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던 33조 보면은 국내적 모니터링 기구와 제도를 마련할 것인가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융통성을 발휘 어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33조 관련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해서 국내 전담 창구는 복지 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두 번째, 조정 기구는 장애인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상설 기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협약 이행의 모니터를 위한 기구는 정부 기구가 아니라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 독립기구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원칙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 봅시다. 첫 번째, 협약 이행에 관한 국내 전담 창구는 복지 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조정기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이 조정기구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구는 상설기구여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원칙이.
근데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가 상설기구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제가 장애인 정책 조정회 위원이에요. 그걸 잘 알아요. 제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 위원이었었는데 그때는요 모이지도 않았었어요. 전부 다 서면 회의했었어요. 예. 서면 회의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을 실수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가 아니라 이번 이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제가 위원이었었는데 하여튼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조정위원회 모이지도 않았대. 그냥 서면 회의에 있었대. 근데 인제 어 인제 제가 그냥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위원이 됐는데 첫 번째 회의 위원 돼서 첫 번째 회의 때 그때 인제 그 당시에 이낙연 국무총리 때 위원이 됐었는데 그때 대면 회의를 했었어요. 대면 회의를 했었고 두 번째 회의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 회의에서 했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회의는 어 정세균 총리 때 최근에 세 번째 회의를 했었습니다. 네 번째 회의를 다음 달 2 일에 할 회의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대면 회의일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은요. 너무 회의가 형식적이에요. 예. 그래서 대면 회의니까 좀 낫긴 낫지만 그냥 회의 안건 주고 각 위원들이 이런 거 바꿔 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대답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사후에 대답하는데 그 각 부처의 대답이 너무나 형식적이야. 나 그래서 이 정책조정위원 하나 뭐 많아 왜 필요하나 싶어 솔직히는. 이게 뭐냐면 상설기구가 아니야. 1 년에 뭐 한두 번 모여. 모이고 위원이 자문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위원의 말을 뭐 그냥 형식적으로 "아 좋은 얘기다. 노력하겠다." 얘기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적어도 상설기구여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가 상설기구가 아니라는 거. 세 번째, 이 국가인권기구는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이건 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 이거는 독립적인 기구잖아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 이 과연 이 장애인 아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과연 전문적이냐?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그리고 과연 그 조직적인 측면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가 보장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예. 이런 의미에서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느냐 걱정이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모니터링 내용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냐 보면은 중요한 것은요. 어 사전 모니터링과 이행 상황의 모니터링과 평가입니다. 예. 사전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아까 했던 것처럼 당사국이 어 그 국내적으로 그 협약을 통과시키면은 어 통과된 다음에 2년 있다가 보고서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제 그 당사국 정부는 인권 실태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개선 과제도 설정하고 국가 계획도 포함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게 잘 되지 않으면은 자기네 인권 보장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과정에서 전면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 이행 과정에서의 모니터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장애인의 권리가 진전되고 있는가? 권리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는 뭐냐? 어려움은 뭐냐? 요런 게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고 세 번째는 모니터링으로서의 평가가 이루어져요. 이건 뭐 최종적 평가 아니고 이행 과정상의 문제점, 불충분성을 확인하고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 과제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정책 이런 것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한 것이 되야 되는 것은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모니터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국내적 이행과 모니터링 체계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와 그 대표 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공기관의 모니터링과 조정은 물론이고 어떤 협약 모니터링을 위한 독립기구의 구성에 있어서도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가 보장돼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와 별도로 장애인 당사자와 그 대표단체 시민단체에 의한 독자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기구, 다시 말해 장애인 권리, 그러니까 그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도 참여해야 될 뿐 아니라 국가기구와 별도로 독자적인 모니터링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NGO에 의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자율성과 독립성이 담보된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자, 이런 기구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까 했던 것처럼 각국 당사국에서 장애인 권리위원회 그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1차 보고서 읽어 보셨는지, 그리고 또 2 차 3차 병합 보고서를 읽어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보면요, 다 잘했다고 그래. 우리나라 다 잘했다고 그래. 거기서 우리나라 못했다고 하는 구정 없어.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다 잘했다고 하는데 뭐가 다 잘 돼 있다고 하냐면은 관련된 법이 있다는 얘기를 주로 해요. 우리나라에 이러한 법이 있다, 요런 정책이 있다, 그걸로 땡. 실제로 그 정책이 얼마나 충분하고 적절하냐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다면은 과연 어 그 그 법과 정책만 있다는 것뿐 아니라 그 법과 정책이 얼마나 충분하고 적절히 이행되고 있냐는 것을 그걸 모니터링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국가보고서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유엔에 가 보니까 당사국들이 3 분 4분 스피치를 하는데 다 잘했대. 제가 얘기했잖아요. 북한도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당사국 회의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북한도 장애인 권리를 위해서 무지하게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그렇다면은 이 장애인 당사자 혹은 당사자 조직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중요한 건데 바로 국가 보고서를 반박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 그걸 영어로 섀도우 리포트라고 합니다. 예. 그거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해요. 예. 그렇게 하면은요, 그래야 이 어떤 정부 보고서에서 얘기한 어떤 국가 보고서와 이 그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보는 그 반박 보고서가 균형 있게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1차 보고서에 대한 섀도우 리포트를 제출했고, 그러면요 장애인 권리위원회 심사할 때 국가 보고서도 보고 반박 보고서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섀도우 리포트 반박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 통보 제도를 활용하는 거. 근데 그러려면은 선택의 정사가 비준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국제적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어 그 인권조회 이행 감시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장애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설치가 됐고 그래서 어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고서 심사나 개인 통보에 대한 심사, 그다음에 조사권, 이런 거를 지금 작동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권리위원회에서 유엔 총회에 매년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의 내용에 관한 어떤 유권적 해석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행에 대한 어떤 지침도 제공하고, 그래서 이행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논평도 내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정보 보고서 얘기했었죠. 그쵸? 4 년마다 제출한다 얘기했었고, 어 그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정보 보고서는요, 지금 대개는 왜
그 이룸센터에 장애인 개발원 있잖아요. 장애인 개발원에서 해요. 예.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1차 보고서도 그렇고 2차 3차 병합 보고서도 그래 왔고 그래서 그 준비하고 작성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냅니다. 예. 인제 물론 그 과정에서 인제 그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협력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정보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공청회를 합니다. 인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죠. 그 보고서 엉터리라고. 항상 그런 걸 합니다. 자 그러면 인제 보고서 심사를 받는데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심사 보고서 검토하고 어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일반 권고를 제출하고 그걸 당사국에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국의 보고서뿐이 아니라 NGO에서 얘기한 어떤 보고서나 정보도 수집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일반적 관행으로 되어 있고 또 정부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 예. 어 또 인제 당사자 단체들은요 여러 가지 유연해 갖고 세션을 만들어요. 예. 만들어 가지고 그 섀도우 리포트 반박 보고서를 발표를 하죠. 그런 어떤 세션을 하기도 합니다. 어 재작년에 인제 유엔에 갔을 때도 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별 세션을 만들었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은 개별 세션을 했었냐? 안 했었어요. 사실은 못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전까지는요. 그 장애인 단체들이 유엔 에 가 갖고서 당사국의 회의에 참석할 때 그 비용을 국가에서 대줬었어요. 근데 재작년에는 안 대줬어요. 뭐하냐면 장애인 단체들이 갈 돈이 없어 가지고 못 갔어요. 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다 당사자 단체들이 와 갖고서 유엔 그 회의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바로 직전 날 당사자 단체 회의를 했었고 전 거기에 참여해 갖고서 정말 부러웠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장애인 당사자 단체는 돈이 없어 갖고서 하나도 참여하지 못해 갖고서 그걸 볼 때 정말 안타까웠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 심사한 다음에 위원회는 당사의 협약을 이행하고 촉진할 어떤 최종 견해를 채택하게 되어 있고 이 권고나 견해는 당사자 국가가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당사국은 이 보고 이 견해에 부응한 그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고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했던 섀도우 리포트나 혹은 최소한 미니 보고서를 그 NGO가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세션을 만들어서 위원회 위원들 오라 그래요. 그래서 견해를 밝히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NGO 단체들이 이렇게 반박 보고서를 제출한 것뿐 아니라 국제사면위원회나 국제법률가위원회나 국제인권연맹 등 어떤 NGO들과 매우 조직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어떤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와 국가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제공하고 있다. NGO 단체들이. 또 그런 것도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국가 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NGO 보고서가 담음으로 인해서 그 국가 저기 장애인 권리위원회 위원들이 이 개별 당사국의 진상에 대해서도 훨씬 더 균형 잡힌 어떤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 통보제도 아까 말씀드렸었죠. 선택 의정서에 있는 그런 제도인데 어 그래서 이 당사국이 협약에 위반을 하면은 위반했다 그런 결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권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요건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드렸는데 아까 했던 건 이제 익명의 통보가 돼야 된다. 통보 제출권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 이미 위원회에서 검토되었거나 다른 국제적 조사 절차 혹은 해결 절차에서 심사되거나 심사 중이면 안 된다. 그래서 요런 요건을 갖추면 인제 그 본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위원회는 모든 통보를 비공개로 당사국에 전달하고 당사국은 그 통보한 거에 대해서 6 개월 이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예. 만약에 권고사항이 있으면은 당사국뿐 아니라 진정인에게도 전달하게 예 되고 그뿐 아니라
이 본안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라도 만약에 그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 불가 절차, 회복 불가한 어떤 손해가 있다. 그러니까 이 구제 절차가 이행되기 전에 어떤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손해가 있다 하면은 고 중간에라도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당히 전향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개인 통보가 이루어지면 이것은 당사국이 시정 및 재발 조치를 취하도록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키고 외교적 압박을 통해서 강제하는 효과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권고가 어떤 협약 규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점에서 어떤 견해에 불과하다, 권고에 불과하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고가 협약에서 부여된 위원회의 권한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규범적 효력을 부인한다면 사실상 장애인 권리 협약이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아까 했던 어떤 권고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는 적절하지 않고, 최소한 이런 제안과 권고가 나오면 당사국이 존중하고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조사입니다. 이 조사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당사국에 속해 있는 집단이 어 진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정이 없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당사국이 어떤 장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조직적으로 침해한다고 본다면은 직권으로 권리위원회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당사국 개인이나 집단에 진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당사국의 동의하에 방문 조사도 할 수 있고, 물론 그 조사는 비공개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조사를 위해서 당사국이 협조해 달라, 뭐 얘기하고 싶으면 의견도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조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그 조사 결과를 논평 및 권고 사항과 함께 당사국에 전달하고, 당사국은 6개월 이내에 거기에 해당되는 그 권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아까 했던 건 조사권은 당사국이 회피할 수도 있지만 요런 것도 있는 겁니다. 자, 이상 제가 뭐 얘기했습니까? 그 모니터링과 관련된 권리 협약 규정 말씀드렸고, 그 협약이 제정될 당시에 배경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이 조항에 깔려 있는 어떤 이념이라든지 개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어떤 모니터링이 우리한테 주는 함의가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 할 때, 우선 첫 번째로 전담 창구의 문제인데, 전담 창구나 아니면은 조정 기구나 아니면 어떤 독립적인 기구의 문제, 그다음에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모니터링의 문제가 주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어 전담 창구의 문제, 조정 기구의 문제, 그다음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의 문제, 당사자 참여의 문제, 이 네 가지가 제가 하는 주로 하려는 건데, 결론적으로 첫 번째로 전담 창구의 문제는 아까 복지가 아니라 권리로 를 주장하는 부처가 담당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정확하게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법무부가 담당해야 돼. 근데 지금 보건복지부 담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향적으로 한다면요, 아까 전담기구가 꼭 하나라는 법 없다고 그랬어요. 2개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뭔 주장해야 되느냐. 법무부도 전담 창구해라. 이걸 주장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조정기구, 지금 장애인 정책 조정기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는 말짱 헛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 모니터링 관련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 장애인 정책 조정기구가 상설 기구가 돼야 된다. 상설 국가위원회가 돼야 된다는 걸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가 있어야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감수성도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주로 장애인 권리와 관련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정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 가지 시정 권고를 합니다만 장애인의 입장에서 시정 권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율이 턱없이 낮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입장에서 권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국가인권위에 있는 건 좋은데 전문성과 감수성 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당사자 주체가 돼서 이런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금 상임위원 중에 장애인 당사자가 있든가? 여성 장애 항상 여성과 장애인 합쳐 갖고서 여성 장애인 몫으로 한 명이 들어가곤 했었는데 그분이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그걸 그만뒀어. 그리고 나서 지금 장애인 당사자 위원이 있든가 그건 제 기억이 안 나. 자 그다음에 그거는 국가기구고 민간 NGO에서 모니터링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오시다라는 겁니다. 아니오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굿잡 센터에서 이런 시간을 갖는 강의를 갖는 건 되게 중요한데 이것이 끝이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출발이어야 되고 여기서 여러분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진짜 꼼꼼하고 치밀하게 해야 되는 것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 끝.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법적 구제 수단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장 없이는 권리도 없습니다. 없다고 본다면은 법적 권리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그것이 뭐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수단이든 아니면 아까 했던 것처럼 장애인 권리협약을 훨씬 더 전향적으로 마치 헌법과 같은 그런 레벨에 올려 가지고 여러 가지 위헌 법률 심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헌법에 근거해서 어떤 하위 법률을 개정하라 혹은 폐지하라 제정하라 요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헌법재판 제도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권리위원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장애인 권리위원회를. 그래서 아무리 해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면은 자 장애인 권리위원회를 잘 활용하는 방법 첫 번째는 섀도우 리포트 반박 보고서를 잘 써야 된다는 게 그건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섀도우 리포트를 잘 그냥 깔끔하게 만들 만한 이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이 되느냐 약간 아니오시다라는 거죠. 훨씬 더 질 높은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것도 어쨌든 우리가 섀도우 리포트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데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어떤 그 권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은 뭐가 되냐면은 개인 통보 제도와 조사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선택의 정서가 비준이 돼야 돼. 근데 선택의 정서가 비준이 안 됐잖아. 여러분 북한이 선택의 정서 비준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북한도 선택의 정서 비준했어요. 근데 우리는 비준을 안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걸 비준을 하라고 해야 된다. 그래야 개인 통보 제도와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 통보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진짜 장애인들이 개나 소나 다 이게 장애인 권리위원회에다가 한국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진정할까 겁나서 지금 이거를 비준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얘기했잖아요. 익명성이 뭐 안 된다. 개인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국내 권리 구제 절차를 밟은 다음에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절차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통보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개나 소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막 이 개인 통보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선택의 정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뭐 개나 소나 다
장애인 권리위원회를 갈 것이라는 건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겁나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거를 선택해서 통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모니터링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어 보건복지부 말고 하나의 전담 창구를 더 만들어라. 법무부가 됐든 첫 번째. 두 번째, 이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가 상설기구가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해 가지고 전문성과 감수성이 발휘되도록 해야 된다. 예. 더 나아가서는 이 그 국가인권에서 내리는 결정문을 외부로 공개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장애인 당사자의 감수성과 전문성이 맞게 이게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국가인권위는 장애인과 관련한 결정문 그 절차를 원문을 공개한 적이 없어. 야 고거 얘기하라고 해야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 아까 했던 것처럼 장애인 권리위원회를 활용해야 된다. 그것을 첫 번째 섀도우 리포트 반박 보고서를 잘 써야 된다. 두 번째, 개인 통보 제도와 조사 제도를 활용해서 선택 의정서가 하루바삐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비준되도록 압력을 넣어야 된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장애인 권리협약이 실적으로 사전적 의미에서 또 그리고 모니터링 의미에서 평가 의미에서 평가가 잘 되려면 지표도 잘 만들어져야 되겠죠. 요런 것이 되지 않으면은 그 아름다운 문구가 있는 장애인 권리협약은 말짱 도루묵이다 는 겁니다. 이 모니터링이 잘 되지 않으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이 장애인 권리협약이 왜 비실비실하냐. 모니터링이 잘 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역으로 모니터링이 잘 되면 장애인 권리협약도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주제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니터링은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어 과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너무 딱딱한 내용이 절차적인 거에서 딱딱한 내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질문이거나 있거나 혹시 코멘트할 거 있습니까?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도 좋고 혹은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뭐 오윤토 선생님 하실 말씀 있는 겁니까? 저는 따로 없고 지금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 이게 질문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거든. 이게 제가 강의를 너무 잘했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뭔 소리를 하는지 도대체 못 알아듣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강의를 잘해서 질문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수고하셨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